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2장은 제가 1장에서 커뮤니티가 뭐냐 했으면 여기서는 커뮤니티 웰페어하고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 이것까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개성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서는 이 얘기를 할 거구나 이걸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2장에서는요. 한눈에 쏙 보면 세 개의 절로 나눠졌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가치, 윤리 이렇게 해서 총 3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서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특성, 관련 개념인데요. 특히 이 이념 부분이 요 바로 전 23회 때도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뭐 이념에 대해서 이념이 뭐냐 하면 얘기하자면 너무 장황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 추구하는 방향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근데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 이념이라거나 사회통합, 탈시설화, 주민참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건 21세기 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이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념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출이 꾸준히 되고 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2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천에 대한 이해인데요. 기출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목적, 기능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실천과 관련된 원칙, 가치, 윤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 부분 기출이 자주 잘 되고 있어서 별 2개 넣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가치와 윤리. 여기서는 실천론 2장에서 배우는 그 사회복지 소셜워크 프로페셔널의 가치와 윤리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치와 윤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장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돼서 기출 경향, 기출 포인트부터 볼까요? 1장에서 학습한 지역사회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 이념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될 원칙들을 학습하는 장이다. 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및 가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관련 개념, 이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특성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고요.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이념이 있잖아요. 정상화, 탈시설화, 사회통합, 뭐 네트워크, 주민참여 이런 것들은 21세기 현장사회복지사에게는 아주 그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문적 자질과도 아주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념들의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체득화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5년간의 기출분포를 좀 봤더니요. 평균 문항수는 1.4문항이고요.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뺐고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또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년간의 데이터에서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봤더니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및 가치가 7문항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 2문항,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지역사회복지론 챕터 2, 지역사회복지가 뭐냐,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이 뭐냐 이것들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1장보다 좀 더 구체화되는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예, 좀 들어가 보고요. 요 2장 내용을 보면은 내용들이 어렵진 않고요. 자꾸 그 말 갖고 그 말 갖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성이 없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최대한 개성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장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제 2장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장에서는 지역사회가 뭐냐 얘기했고요. 이제 드디어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1절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만 얘기할 거고요. 이제 2절 가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까지 얘기할게요.
일절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21, 22, 23 최근 3년 계속 기출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개념들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암기해 주세요 하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볼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 예, 우리가 흔히 지역사회 복지 하면은 좁은 의미의 협의 개념과 광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특히 협의 개념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쉽게 생각하는 게 지역사회 복지, 커뮤니티 웰페어는 바로 24시간 생활시설, 우리가 거주시설이라고도 하죠. 의식주를 다 하는, 거기서 주거까지, 그러니까 다 이런 시설, 24시간 거주시설 보호, 이걸 뭐 생활시설 보호라고도 하는데, 생활시설, 예, 예, 거주시설의 보호, 예, 이것이 아닌 비시설 환경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역사회 복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는 쉽게 말해서 시설 보호에 대치되는 개념. 이때 이 시설은 생활시설을 말하는 거죠. 거주시설, 의식주 다 하는. 예. 그래서 좁은 의미의 지역사회 복지는 그냥 쉽게 말해서 24시간 생활시설이 아닌 시설 보호에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비시설 환경에서, 예,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 이걸 바로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고, 광의의 개념은 지역사회 복지 형성을 위한 제도 차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의의 개념은 포괄적 개념, 지역성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30쪽의 협의의 개념에서는 말 그대로 시설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얘기하고, 광의의 개념에서는 제도적 차원, 이때 제도적 차원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자, 제도적 차원이라는 말을 좀 풀어볼게요. 거기에 있는 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광의의 개념에서는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광의의 지역사회 복지라고 할 때 바로 광의의 개념은 제도적 차원의 개념인데, 이때 제도적 차원 하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착각이 전문가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틀려요. 거기에서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맨 끝에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일체의 사회적 노력. 예, 이게 중요해요. 전문, 비전문 다 일체의 사회적 노력.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의의 개념에서는 포괄적 개념으로 지역성이 강조된다 그랬는데, 그 말은 지역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어떤 특수 전문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전문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하면 지역사회 복지는 사회복지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전문 영역이라 하더라도, 비전문도 할 뿐만 아니라 전문 영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복지를 말할 때에는 사회복지, 공중보건, 성인교육, 공공행정, 도시계획, 정신건강 등의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나 정치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행돼요. 그러니까 광의의 개념은 전문, 비전문이 다 들어가고, 전문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복지니까 복지사만 들어간다 아니에요. 사회복지 영역 외에도 공중보건, 성인교육, 도시계획 등등,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비전문 활동을 포함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거의 자연 발생적 민간 활동, 둘의 품앗이에서 오늘날의 민간 자선 활동, 지역 개발 운동, 전문적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모두 내포하는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라는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성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의 광의 개념은 어느 대상만, 노인만, 또 아동만, 노인에서도 뭐 혼자 사는 독거 노인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는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성이 강조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그냥 보면은 뭐 그냥 쉬운 개념인 것 같지만 이것들을 좀 차별화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역복지에서 조금 공부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협의의 개념 하면은 지역사회복지는 바로 거주시설 생활시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설보호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광의의 개념은 지역사회복지는 제도적 개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포괄적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전문, 비전문 다 넣고 또 전문도 사회복지 영역만 국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념들은 좀 봤고요. 이번에는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속성인데요. 앞서서 말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31쪽까지 워낙 시험에 인용되는 문장들이라 이렇게 갖고 왔어요. 동일합니다.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 얘기할 때 이제는 지리적 의미만 말하면 안 되죠. 기능적 의미도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지리적인 근거, 그 다음에 공통의 이해관계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 어느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그러니까 다 해결해주는 그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욕구도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복지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그래서 민관협력이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씁니다. 예. 예전에는 관민이라는 용어 썼는데 요즘에는 표현도 민을 먼저 빼요. 민관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비전문적인 서비스와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전문만 아니라 비전문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가족 등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와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사회체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속성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그걸 느꼈을지 모르지만 약간의 이런 리듬성을 아셔야 돼요. 지역사회복지, 현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적 속성하면 지역성, 기능성 같이 나와야죠.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비전문적 이런 것들을 탁탁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전문가만, 정부만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것들을 딱딱 알아차릴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들 그 지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봤고요.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가 왜 이렇게 주목받게 됐느냐 점점 더 한 걸음 더에 있는데요.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복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는 제가 90년대 막 이럴 때에는 그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이런 데 프로포잘 쓸 때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프로포잘 제안서를 쓰면 잘 안 뽑혔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지역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이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공모에 뽑히고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사회가 왜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느냐?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부정적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 어떤 거예요? 슬럼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한쪽은 또 어마무시한 빌딩들이 올라가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 이런 어떤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 그 다음에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확산으로 획일적이고 거대한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비판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더욱더 물질적이고 더욱 중앙집권적 체계로만 갈 게 아니라 생태도 살리면서 가고 그 다음에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 느리게 그 다음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더 성장이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새로운 시각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 그렇죠. 지속가능한 삶
지금 확 어떻게 해서 한 번에 확 뭐를 챙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이란 뭘까? 내 세대만 잘 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이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그렇죠. 이제 지자체에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지국가 재편 과정에서 확산된 복지다원주의. 복지다원주의는 뭐 정책론에서 많이 배우시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복지의 공급 주체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 시대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민간은 보조적인 역할 이렇게 했는데 복지다원주의,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복지다원주의로 오면서 복지의 공급 주체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정부, 민간, 특히 민과 관의 협력, 파트너십 이런 것들 대단히 강조되고 있고요. 공식적, 제도적, 전문적 영역만이 아니라 인포멀 섹터, 비공식적 영역의 활성화, 가족, 친족, 이웃의 어떤 도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 이런 것들 강조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흐름, 큰 경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런 경향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요거는 지금 1장인데 13장까지 어느 챕터라도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지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챕터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2장의 1절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23회 요 바로 전에도 여기서 시험이 나왔는데요.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설명하자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 이데올로기 이념에 대해서 정책론에서 너무나 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다라고 제가 그냥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이념 자체의 용어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잡고는 가야죠.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 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암기하셔요. 예. 자, 뭐죠?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사회통합, 탈시설화, 그다음에 주민참여,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은 정상화, 사회통합, 탈시설화, 우리가 탈수용화라고도 해요. 시설의 집단으로 있는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참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제부터 이것들을 각각의 뜻을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31쪽에서 33쪽까지 이 개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재가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요것들을 쪽수가 여러 개로 갈라졌는데 그냥 하나의 표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표로 제시해드리고 여기 빨간 별이 들어간 거는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한눈에 보기 표로 압축 요약을 했고 이것들이 제공되는 PDF 파일로 제공되는 건 별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출력을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요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이 이념들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론이라는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걸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어느 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우리 이 지금 응시한 이 사람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지역사회를 현대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이 개념들을 전제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 대단히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반대 용어를 좀 알면 훨씬 더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화는 우리가 이제 반대말은 분리보호, 그 다음에 따로 격리시켜서 보호해야 된다는 격리주의 이런 거의 반대말이겠죠. 예, 반대말을 조금 먼저 넣을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사회통합이다라는 거 하죠. 그러면 사회통합의 반대는 이제 차별을 하는 거겠죠. 사회적 차별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탈시설화한다라는 건 대규모 시설에 집중 수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시설 집중 수용, 시설에 집중적으로 수용되는 거에 반대말이 탈시설화입니다. 예, 그래서 시설화되는 거에 반대말이죠. 탈시설화. 그래서 탈시설화의 반대말은 시설화지요. 예, 이걸 말로 안으로 넣으면 시설에 수용되는 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주민참여는 우리가 어떤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주민참여는 반대말은 뭐 전문가만 하는 전문가만의 중심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반대 의미들을 조금 갖고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예, 네트워크 구축 뭐 이런 것들 있는데요. 이렇게 갖고 이런 개념들을 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이념,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렇게 있다. 첫 번째로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했어요. 자, 노멀라이제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정상화 개념의 효시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거 조금 먼저 볼게요. 자, 한 걸음 더 보시면 이게 효시와 관련된 것들이 지문에서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이걸 조금 넣어드린 거예요. 정상화 개념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1951년 덴마크의 기존의 격리보호주의, 그러니까 격리보호가 뭐죠? 장애인만 따로 분리시켜서 그들만 따로 시설에 살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리주의죠. 격리주의. 그것에 반기를 든 반대한 덴마크의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회. 그때는 정신지체라는 말을 썼어요. mental retard. 이제는 현대에는 그게 낙인이 부여된 용어라고 쓰지 않지만 지금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 그 용어를 써야 되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인 부모회죠. 예, 그래서 정신지체 장애인 부모회가 2년간에 걸친 투쟁과 당시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옹호한 유명한 행정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뱅크 미켈슨이에요. 그래서 약 10여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예, 약 10여 년. 그래서 1959년 덴마크의 정신지체인법이 제정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식한 게 바로 그 속에 정상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지체인들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정상적인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제공할 것을 최초로 규정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정상화라는 것은 최소 제한의 환경에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비장애인이, 예, 여러분들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틀린 거죠. 예.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에요. 그만큼 누구나 현대사회에서는 산재, 교통사고 등 장애인이 될 예비장애인으로서의 위험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상화는 뭐냐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이나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정상화는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누리고 사는 삶을 장애인도 동일하게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삶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로 제한되는 삶.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에 격리 수용되면 대단히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왜냐면 무슨 재활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 군데. 근데 뭐예요? 거기에서는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장애인이 누리는 삶과 같은 최소 제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정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장애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의 의식의 변화라거나 아니면 기꺼이 그 소수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돼가 아니라 소수를 위해서도 우리도 역시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이 뭐 물리적인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것,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라거나 계단 옆에 이런 것들은 그 소수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돼가 아니라
최소 제한의 삶을 만들어주는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노멀한 삶을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된다라는 개념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아주 중요한 복지의 이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갖고 읽어볼게요. 1950년대 덴마크, 또 1960년대 스웨덴에서 지적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건 뜻풀이하면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계단이 있어서 나는 휠체어를 타서 외출이 어려워가 아니라, 계단이 있는 데는 기꺼이 세금을 써서 어때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입니다. 정상화 이념에서 정상적 생활이란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도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이 아닌, 병원이 아닌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지속하도록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화 개념은 평생 당신들만 분리되어서 편리하게 무슨 의료재활, 무슨 사회재활 다 있는 곳에 따로 사세요가 아니라, 바로 내가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시티즌, 시민으로 사는 삶이 당연하듯이 그도 평생 격리 수용돼서 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최소 제한의 환경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상화 이념입니다. 예,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상화 개념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건 장애인이 막 어떤 줄기세포로 어찌 돼서 막 못 걷다가 걷고 이런 얘기의 정상화, 그래서 정상화됐다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소수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써서 그걸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리는 이 일상의 삶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사회적 노력, 일상적인 가정과 지역사회 통합된 삶, 지역사회의 한 명의 시민으로 살도록 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 폐쇄적, 직권적 시설 보호에 반대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격리된 시설에 대규모로 살았더니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삶이 되는 인권 유린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모회들이 그런 장기적인 노력, 또 뱅크 미켈슨 같은 행정관이 10여 년에 걸친 그런 노력들을 부모회랑 같이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강제적, 폐쇄적, 직권적 시설 보호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 정상화 개념은 바로 좀 이따 보게 될 탈시설화 개념,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상화, 한 명의 평생을 환자라는 낙인으로 격리 수용돼서 사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노멀하게 누리고 사는 거가 되기 위해서는 격리 수용되는 시설화가 아니라 탈시설화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차이가 수용되는 사회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념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이념들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나라는 직업군을 아이덴티티화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의 집에 7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렇게 직원들 면접을 할 때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꼭 놓치지 않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 누구씨가 우리 기관에 지원해 주셨는데 누구씨가 이해하는 정상화 개념을 저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사람이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을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저에겐 대단히 중요했어요. 예, 그게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랑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라 따로 교재는 읽지 않을게요. 사회통합. 소셜 인티그레이션인데요. 사회통합은 일반적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회통합을 말할 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그거 말고도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는 차별은 되게 많죠. 뭐 레이시즘, 인종 차별도 있고요. 에이지즘, 나이 차별, 연령 차별, 노인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뭐 소득에 따른 뭐 경제적 어떤 삶의 수준에 따른 차별도 있고, 학력 차별, 무슨 차별, 사회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또 특히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가능성도 줄여야 한다는 의미도 중요합니다. 뭐 예컨대 뭐 슬럼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거나,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사회에서 사회통합이란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보호 대상자들이 일반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돕기는 하되 강한 낙인을 갖고 돕는다. 주는 자의 우월감이 대단히 강하다. 그러면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소셜 인티그레이션, 사회통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질적 수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선은 베푸는데, 자선이라는 게 왜 한계가 있냐면, 이거는 주는 자의 만족 행위가 더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찌 보면 이 개념들은 대단히 또 그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깔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시설화, 예, 바로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격리 수용 따로 분리해서 시설화해서 시설 집중, 그들만 그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와 시설이 갖추어진 데 따로 살면 차별도 안 받고 낙인도 안 찍혀서 좋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분리주의, 시설 집중주의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건 커뮤니티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동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탈시설화. 그래서 대부분의 수용시설들은 외곽에 설치되어 지역사회와 접촉하기 어렵고, 정말 예전에는 분리주의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또 그게 모든 시설이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분리 격리되면 폐쇄적인 운영에서 인권유린의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시설화되면 개인이 없어져요. 아주 좀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 몇 시 되면 다 그냥 불이 꺼진다라거나, 나 좀 늦게까지 책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어떤 논란들, 인권유린의 문제, 그거보다 더 이상의 인권유린의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탈시설화는 정상화의 원리를 강조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탈시설화, 사회통합이 같이 가야 되듯이, 이 탈시설화도 바로 정상화 원리. 시설에서 나왔는데 커뮤니티의 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정상화 개념, 최소 제한의 환경에 조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어때요? 탈시설화만 했는데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탈시설화하면 그 시설들을, 생활시설들을 다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탈시설화라는 의미는 생활시설이 필요하신 분들 여전히 있어요. 시설화, 의식주 다 하는 생활시설 필요한 그게 사람들 있고, 그것이 인권유린이 아니라 인간화되어지는 시설, 생활시설 여전히 필요한 분들 계세요. 근데 탈시설화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모든 생활시설을 없애자가 아니라 시설을 소규모화하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규모화하면 한 개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시설화는 시설을 다 없애자가 아니라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이라거나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소규모 시설이 제시된 거죠. 소규모 시설에서 바로 인간화가 가능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탈시설화가 잘 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갈 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시설화는 모든 생활시설을 없애자가 아니라, 시설이 있다면 시설이 사회화될 것을 강조해요. 시설의 사회화는 뒤에 가면 배울 개념인데요. 바로 시설의 사회화라는 의미는 시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시설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문 꽉 닫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개념을 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는 여러분들이 시티즌 파티시페이션, 지역사회복지에서 아주 중요하죠. 지자체의 실시로 더욱 강조되고 있고요. 주민 참여는 주민의 욕구와 문제 해결에 주민이 바로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와 이제 주민들의 파트너십, 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민 참여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복지는 뭐 전문가만 잘한다고 잘할 수 없어요. 시민 참여 또 자원봉사로 주민이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대단히 도움이 되고 같이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으로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의 변화입니다. 자, 이전에 공급자 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왔을 때 우리 기관은 당신이 얘기한 것 중에 A, B, C, D 중에 A밖에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알아서 뛰어다니세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근데 네트워크는 뭐냐면 바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관련 시설이나 관련 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이 사람의 복합적 욕구에 포괄적 계획을 세우고 이 복합적 욕구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건 저쪽 기관에 레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뭐가 돼야 돼요?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용자의 조직과 관련 기관의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게 현대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의 원리는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주민의 조직화, 보건, 의료, 복지의 연계. 그렇죠. 욕구가 복합적이다라는 건 복지가 노인분이 혼자 사신다 하면 욕구가 복지 욕구만 있겠습니까? 보건의 욕구, 의료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복지기관 시설의 연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31쪽부터 33쪽까지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을 제가 그냥 이 표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좀 출력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이념들이 자기 언어화되고 내 정체성의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현대 어찌 보면 지역사회복지의 이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복지의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고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한 걸음 더로 그룹홈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룹홈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일단 큰 흐름은 어떻다 그랬죠? 예, 외곽의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탈시설화돼서 지역사회의 소규모 로 옮겨왔다. 그래서 탈시설화는 반드시 생활시설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가는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 한번 견학 가려면 막 그냥 저기 그 분리된 지역까지 버스 타고 한참 가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작은 소규모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지역사회의 소규모 생활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시설이 필요하다면 여전히 존재하되 좀 소규모화돼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 그 외에도 시설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중에 그룹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룹홈은 소규모 시설 또는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한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그룹홈은 대규모 시설에서 개인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소규모화하면서 마치 가족 생활을 같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고아원이니 막 이런 어떤 대규모, 그러니까 아동들의 그런 생활시설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생활교사 3명이 3교대 하면서 소규모 가정을 꾸려주는 거죠. 아동들하고. 그래서 그 그룹홈에서 그래서 아이들의 개성에 맞게 지역사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적인 보호,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소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었는데 한국에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어요. 학교 생활에 적응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과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실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숙인 등의 주요 대상이다. 그룹홈은 시설 이용자들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시설하는 시설을 없앤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생활시설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생활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있지만 이것들을 소규모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으로 소규모 생활시설들을 끌어들이면서 지역사회에서의 한 시민으로서의 삶, 개인으로서의 삶, 그 다음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은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각각의 개념들 조금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정확히 반대말은 아니지만 반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좀 알려드렸던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복지가 되려면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느냐?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예, 이것도 이제 그 표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33에서 34쪽까지인데요. 특성, 예방성, 통합성과 포괄성, 연대성과 공동성, 지역성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교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예방성은요, 요거 다 출력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생활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면 예방성, 예컨대 뭐 아주 쉽게 말하면 지역사회에 되게 건강한 똑순이들이 있으면 되게 큰 예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사회복지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 1,500세대 정도 되는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체크할 수 없어요. 이럴 때 그 같은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통관장분들이 좋은 의지를 갖고 마을의 똑순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와서 복지관에 오세요. 누구네 집에 좀 가봐. 밤새 뭐가 어떻게 돼서 지금 그 집 지금 난리 났어.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어때요? 되게 케이스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알려줘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울 수 있게도 도와주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성. 그 다음에 통합성과 포괄성 있는데요. 요거 시험 문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통합성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중요한 용어고 포괄성은 이용자 측면에서 중요한 용어라는 걸 꽉 잡아주세요. 자, 통합성은 누구요? 바로 제공자 측면 혹은 공급자 측면이라 그래요. 공급자 측면에서 강조되는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괄성은 누구? 이용자 측면이에요. 예. 근데 이것들이 왜 저기냐면 둘 다 공통점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복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날로 복합적인 욕구에 대해서 통합성은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이 복합적인 욕구의 서비스를 주는 제공자 측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화 등으로 돕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84세의 김옥분 할머니는 조선세대예요. 손주들은 지금 한 명은 초등, 한 명은 중등인데 막 할머니하고 의사소통 안 되고 중등의 김옥분 할머니 손녀는 지금 막 되게 비행 행동이 심각하게 있고 그 다음에 초등의 아이는 지금 ADHD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할 때 그럴 때 또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심각한 당뇨가 있다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또 물론이고 그러면 정말 욕구가 복합적이죠. 이럴 때 할머니 우리 기관은 줄 수 있는 서비스가 AP니까 나머지 알아서 뛰어다니세요가 아니라 우리 기관에 이 할머니가 등록 클라이언트이고 사료관리 대상이 된다면 원스톱 서비스 이 안에 원스톱 한 군데에서 이 사료관리자가 이 케이스가 등록 사료관리 케이스가 되면 이 사료관리자가 키워커가 돼서 이 복합적 욕구에 반응할 수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고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이 서비스가 공식 비공식 자원이 움직이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합성이죠.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 패키지화.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이 지금 84세의 조선세대 김옥분 할머니의 욕구는 경제적인 욕구, 의료적인 욕구, 손주들하고 소통하는 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지금 비행이 심한 손주에 대한 도움의 욕구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럴 때 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락, 조정, 합의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지역사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통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공자들 간의 어때요?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적재적소에 서비스가 가도록. 이거는 통합성. 그 다음에 포괄성은 뭐냐면 이 할머니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지금 할머니는 보건, 복지, 뭐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머니 욕구 중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복합적인 욕구의 이용자 중심으로 할머니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이 욕구에 반응하는 게 바로 포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통점은 복합적인 욕구인데 바로 공급자 측면에서 누락이나 중복 없이 잘 조정하자라는 게 바로 통합성. 이용자 측면에서 할머니의 다각적인 욕구에 제대로 반응하자라는 게 포괄성이죠. 예. 그래서 이 통합성과 포괄성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행정론에도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 누구 측면이고 이런 것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중에 연대성과 공동성. 지역사회복지는 주민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해결이 곤란한 생활생활 과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이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 이러한 연대성과 공동성은 하나의 주민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주민들이 서로 힘을 모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예방에 필요한 제도의 마련, 시설의 설치 등. 예, 그래서 이제 연대성과 공동성을 가지고 함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이고요. 사적으로 개인이 하는 게 개인 대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특성 중에 지역성. 지역복지는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예,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주민의 생활 권역을 기초로 전개되어야 된다라는 건 무슨 성? 지역성. 생활 권역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생활의 장인 동시에 사회 참여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물리적인 어떤 지역성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 모두를 포함한다. 예, 그래서 지역성 하면 생활 권역이라는 것이 생활 권역이 기초라는 거고, 이때 생활 권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 특히 2장이 힘든 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예방성,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의 패키지와 제공자 중심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하자라는 게 바로 통합성. 이용자 중심에서 이용자의 다각적인 욕구를 포괄적으로 반응하자라는 포괄성. 그 다음에 연대성과 공동성, 사적인 개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연대에서 바로 주민운동과도 연결되는 연대성. 그 다음에 생활권역 중심의 지역성. 이때 생활권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조도 했고요. 교재하고 동일한 내용을 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교재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 지역사회복지 우리가 커뮤니티 웰페어라고 할 때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보호, 시설의 사회와 지역사회보호, 재가보호 혹은 재가복지,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기타 지역사회 계획, 지역사회 교육, 사회, 지역사회 행동에서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볼 건데 상대적으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10몇 회,
몇 회 때 시설의 사회화 개념이 연결되는 문제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하고 지역사회 복지는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들 하나하나 보기 전에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 보호가 모두 가정이라는 환경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역사회 보호의 경우 지역사회 내 환경에서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설보호, 여기서는 이제 생활시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는 좀 대비적인 개념이다라는 거 배웠죠. 특히 과거에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 중심에. 예. 그래서 그 대비적인 개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 대비적인 거 아신 다음엔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차이를 또 알아야 되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은 모두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그 도움을 받는 거라는 거는 유사하지만 지역사회보호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의 보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케어하고 재가 보호하고 둘 다 자기 가정에서 보호하는 거는 맞지만 지역사회 보호라고 할 때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의 보호, 지역사회라는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보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재가보호 같은 경우는 뭐 가정방문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따가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설보호부터 보겠습니다. 관련 개념들, 시설보호, 사회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 서비스와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시설보호는 생활시설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생활시설보호. 예, 그래서 24시간 의식주 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시설보호의 대비적인 개념이 지역사회보호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한 시설보호는 어때요? 우리가 생활시설보호는 주거 개념 포함하고 훈련된 직원들이 함께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데 폐쇄적인 특성이 있었고 또 다수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규율과 절차가 강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활시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점차 생활시설들이 소규모화하면서 이러한 어떤 인권 유린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도록 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시설의 사회화. 이게 7회인가 17회 때 아무튼 7자만 생각이 나는데 그때 나왔는데요. 이 개념 되게 중요해요. 시설 생활자의 인권 존중 및 생활 보장이라는 공공성을 기초로 하며 탈시설화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시설의 사회화는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으로 시설의 여러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지역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설의 사회화가 특히 과거 대규모 생활시설의 분리가 아니고 그 폐쇄성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설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시설의 사회화는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설의 사회화는 탈시설화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탈시설화가 시설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대규모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소규모화하고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시설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시설과 서비스를 개방하는 거. 예. 시설 안에 대규모 장애인 시설인데 장애인 체육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주말에는 좀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기보단 개인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말에는 체육관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일부 개방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설 운영의 개방이라는 건 시설이 다 폐쇄적으로가 아니라 시설의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같은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설 생활자 역시 지역사회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어떤 뭐 물품을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위해서 만들었다. 지역 행사에서 장애인들이 그들의 물품을 파는 부스를 만들고 실제 판매해 나가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같이 판매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시설의 사회화,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개방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내용, 시설의 서비스 개방, 시설 운영의 개방, 시설 생활자의 지역사회 참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는 지역사회 관련 개념 중 뭐냐? 그러면 바로 뭐예요? 시설의 사회화죠. 예, 이 용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어디서 일하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생활시설이라 그래도 지역 주민하고 시설을 사회할 배운 사회복지사라면 뭘 고민해야 돼요? 지역 주민하고 어떻게 교류할 것이냐. 우리 시설이 문 꽉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과 개방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이번 행사를 지역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바로 시설의 사회화를 공부한 사회복지사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호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 바로 시설보호에 조금 대안이 되는 반대적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설보호라는 건 생활시설 위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보호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호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아까 어떤 이념이죠? 바로 내가 누리는 비장애인의 삶은 그들에게도 동일해야 되고 일상적인 삶이 최소 제한의 환경에서 누려져야 되는 거, 바로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의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탈시설화, 정상화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역사회보호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고요. 그 지역사회보호에서는 그 특성을 보시면 거기 뭐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동거하는 직원이 없다. 왜냐면 지역사회보호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해서. 예, 우리가 탈시설화니 지역사회보호에서 중요시하는 게 바로 개인이 존중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재가보호라는 거가 있네요. 아까 재가보호하고 지역사회보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재가보호는 보호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집에서 바로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가민의 공식적 조직에 의한 보호와 가족, 친족,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시스템의 보호를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재가보호가 바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방문 서비스이지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은요,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초창기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초기에 뭐 2회, 4회, 10회 이럴 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좀 덜 나오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사업의 전통 3대 방법론이 뭐죠?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이었죠. 바로 그때 그것입니다. 전통 3대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공과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 보다 조직적, 의도적,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사회복지활동과 구별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지역사회 조직화는 지역사회복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지역사회복지고요. 전통 상대 방법론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을 강조했는데, 이때 지역사회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에서 중요한 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아까 제가 1장에서 전문, 비전문이 다 참여한다 그러고 주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역사회 조직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전문 사회복지사에 의해 보다 조직적, 의도적,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사회복지활동과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강의를 안 들으면 이게 포인트가 안 보여요. 다 파묻혀 보여서 그게 그건 것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강의를 들으면 뭐가 파묻힌 걸 조금 드러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강사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조직은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전문사회복지사가 뭐예요? 변화 전문직이니까 조직적으로 일해야죠. 의도적으로 일하고 계획적으로 일해야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요. 36쪽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핵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처 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서는 연대감, 공동체 의식 이런 걸 중요시하고 주민의 참여가 아주 중요해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서는 주민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참여가 확대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이것은 곧 사회 자본이 커지는 현상이다. 뒤에 가면 저랑 소셜 캐피탈이라는 일반 자본과 다른 사회 자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회 자본은 일반 자본은 쓸수록 줄어들 수 있지만 사회 자본은 잘 쓰면 잘 사용할수록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주민의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도 뭐 뒤에 가서 연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지역사회 계획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전문가적 역할이죠.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자원은 한정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 효율적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면서 의식과 사고력을 키우는 것. 그 다음에 지역사회 행동은 소셜 액션이라 그래요. 지역사회 개발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서 약자로 CD를 쓰고요. 지역사회 계획은 소셜 플랜 해갖고 SP 약자를 쓰거든요. 지역사회 행동은 소셜 액션이에요. 예,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행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는 기본 전제가 액션을 강조하는 데에서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기득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불평등을 전제하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호소해 봤는데 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바로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액션을 취하는 건데 뒤에 가면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만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과 관련돼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건 시설보호는 지역사회 보호와 대비적인 개념이고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와 재가보호 헷갈리지 말자. 둘 다 지역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의 삶이지만 재가보호는 실접 서비스가 뭐 가정봉사원 파견같이 집으로 오는 그런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했고요. 시설의 사회화 개념 현대 지역사회복지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설을 폐쇄가 아니라 개방해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한다. 아까 어떤 예들이 그 예인지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그게 그거 같다 하지 마시고 개성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인데요. 여기는 기출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앞서서는 커뮤니티 웰페어까지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틱스에 대한 얘기죠. 실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들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돼요. 실천에서 우리가 중요점을 찾아야 되는 단어들이 뭔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가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때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틱스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그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주민을 위한 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그들이 대상인 거죠. 근데 또 그 실천을 위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은 또 어디서 얻게 되죠? 지역사회로부터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는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문장은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지역사회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지역사회 그 독거노인들은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모금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뭐 자원봉사라거나 이럴 때 어때요?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대상인 동시에 커뮤니티는 뭐이기도 하다? 수단이기도 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다. 예, 그래서 그 문장 줄 그어주세요. 정말 많이 인용됩니다. 12회 때도 이 문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지역사회 수준의 지역사회 집단, 조직과 제도, 지역 주민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실천 기술 적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한 손에 확 잡히는 거라기보다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주민들과의 상호작용도 들어가지만 조직과 제도를 변경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게 큰 것도 다 들어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문장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과 동시에 변화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어떤 것들이 그 기술로 들어가요? 조직화, 계획활동, 개발활동, 변화의 각 과정에서 실천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용어인 지역사회 조직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함께 아까 제가 지역사회 조직화는 과거 전통 3대 방법론에서 전문 사회복지사 중심의 활동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계획 및 서비스 통합, 지역 주민의 조직화와 사회 행동을 포괄하며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에 초점을 둔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이제 되게 지역사회 조직화를 포함하면서 더 넓은 개념이죠. 전문가만이 아니라 비전문가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문장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여기서 맨 끝에 문장이 지역사회 조직화 실천이 아니에요. 조직화 실천하면 전문가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Community Welfare Practice는 이 얘기잖아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가만이 아니라 전문적, 비전문적 활동을 포함한다. 거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강조점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문이 맞고 틀리는 게 보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전문가만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주의를 드리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이 이제 37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교재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요것들을 조금 정확히 보자라고 한 건데요. 예.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제 목적을 보기 전에 요 방금 봤던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뭐냐,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의 의미가 중요해서 지금 우리가 문장으로 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 정리한 거 볼게요. 방금 봤던 37쪽 상단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의미가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건데 그냥 통으로 되는 문장들이어서 이렇게 좀 쪼개어서 봤다 그 얘기예요. 예.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 지역사회는 대상인 동시에 수단이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수준의 지역사회 집단, 조직과 제도, 주민 간의 상호작용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는 실천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대단히 어때요? 지역사회 집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 뭐 지역 주민들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연판장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광범위한 활동들이 여기 들어가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복지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과 동시에 변화를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다 그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제가 지역사회 조직에 갖는 의미와 함께
과거의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전통 3대 방법론의 하나인 CO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지역사회 계획, 서비스 통합, 지역 주민의 조직화, 사회행동을 포괄하고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 활동에 초점을 둔다 그랬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전문가만이 아니라 비전문적 활동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장들을 워낙 이게 이제 개성들이 딱딱 안 잡힌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8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이제는 실천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의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대처 능력의 양상. 세 번째, 사회 조건과 서비스 양상. 네 번째, 불이익 집단의 이익 증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를 할 때에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연구를 한 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학자들마다 강조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커뮤니티 디벨로프먼트, 지역 사회 개발을 강조하고요.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주민 참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소셜 플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 계획을 되게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사회 계획이 잘 돼야 된다. 이런 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소셜 액션, 지역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바로 불이익 집단에 대한 이들의 불이익 집단의 이익이 증대되는 액션, 사회 행동이 필요해. 이런 학자들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의 포커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스라는 학자는 대표적으로 CD를 강조해요. 지역사회 개발.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에선 제가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는 바로 SP, 전문가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요. 그러면서 문제 대처 능력의 향상.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향상, 이것도 SP인데요. 모리스와 빈톡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불이익 집단이 있다 해서 이 불이익 집단들이 그 힘을 모아서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는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증대를 강조하는 그로서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뒤로 가면 몇 장인가 5장에 가면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어요. 예, 로스만의 실천 모델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CD 지역사회 개발 모델, SP 사회계획 모델, SA 사회행동. 이런 전제로 로스만이 나눴는데 이런 어떤 로스만의 실천 모델 분류 중에 이 각각의 강조점을 달리하는 학자들마다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37쪽에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 바로 누구라고요? 대표학자가 로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사회 모든 집단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고 또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방안에 서로 합의하도록 하고 이런 주민 참여, 협동적인 관계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게 누구다? 로스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대표학자가 SP를 강조하는 소셜 플랜을 강조하는 리피트. 그 다음에 사회조건과 서비스의 향상,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이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이것도 SP인데요. 사회계획 모리스와 빈톡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불이익 집단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들의 서비스의 어떤 몫의 증대에 이들의 이익 증대에 초점을 두는 바로 그로서의 불이익 집단 이익 증대의 목적을 두는 그런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아시고 뒤에 가면 이제 로스만 세 가지 모델에서 더욱더 연관 설명들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을 얘기한 학자는 더네임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목표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기능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변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더님이 한 9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요것들이 뭐 지금 깨알같이 암기할 적은 아니지만 어떤 실천 기능들이 있나. 첫 번째, 지역사회 계획이 있어요. 계획 1번. 지역사회 계획의 범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 수준의 복지 향상과 조정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예,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사실 발견과 조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의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이익을 이제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금 확보와 배당.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이제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는 것, 뭐 캠페인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지역사회 복지사가 뭐 모금한다거나 이런 자원의 확보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 집단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층 지역과 도시 근린 지역의 주민 집단과 함께 자립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 개발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개발은 아까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기결정, 자립, 협동, 바로 주민의 참여, 지역 주민의 조직화를 강조하는 거고요. 아까 소셜 액션도 얘기했죠. 사회행동.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불이익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 기타 지역사회 조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이나 자문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가치, 윤리인데요. 예,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도 보고 기능도 봤는데 여기에서는 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가치, 윤리 나오니까 그냥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요. 이쪽은 기출이 좀 제법 됩니다. 아까 2절보다 훨씬.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나, 어떤 가치가 중요하나, 어떤 윤리가 중요하나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크게 맥닐과 그 다음에 존슨과 디마치 둘 다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까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과 관련돼서 주요 학자가 맥닐이 제시하는 것과 존슨과 디마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실천론에서, 관계론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의 질이 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해서 초기에 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비에스텍의 연구, 개의 통수, 비자비에서 관계론의 7대 원칙을 배운 게 기억나시나요? 나시죠? 예. 자, 지역사회복지에도 그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잘하기 위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7가지로 맥닐은 제시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지 않지만 거기에 나온 거하고 맥락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을 또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단위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일할 때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일하는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 지역사회 복지가 잘 되려면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걸 맥닐이 7가지로 말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잘 인용이 돼요.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활동은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역사회 복지 활동의 목표는 사회복지 자원과 사회복지 욕구 간의 효과적인 적응을 창조하고 유지함으로써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들의 욕구라 그랬잖아요. 예, 바로 모든 지역사회는 개별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가 똑같지 않고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그들의 욕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맥닐은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바로 지역사회도 각각 뭐를 존중해라? 개별화해라. 지역사회가 빤하지가 아니라 A 커뮤니티와 B 커뮤니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개별화해라. 각각의 커뮤니티의 고유성을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각각의 커뮤니티의 고유성을 인정해라. 예, 이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두 번째,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있어서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여야 한다. 지역사회 복지에 있어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장난을 치는데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장애인, 노인이다. 아니죠. 맥닐이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의 1차적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그 자체라는 거죠. 기억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한다. 자, 관계론에서 비에스텍에서도 개이통수 비자비할 때 수용이 있었죠. 있는 그대로 지역사회 복지 활동 과정이 전개되는 환경을 인정해야만 그 과정이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사회에 일할 때 여기 주민들은 왜 이렇게 다 게으르고 이거 빈곤 문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심각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렇게 내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굿과 배드로 나눠서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관계 형성도 안 되고 좋은 효과 안 나요. 어떻게? 그 커뮤니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이 지역사회는 이런 역사적 맥락과 환경적 맥락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지금 바로 수용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단위가 커뮤니티로 일하는데도 비에스텍의 관계론의 용어하고 맥락이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사회의 각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각 계층의 이익 대표.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어때요? 우리가 잘 반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좋아합니다. 욕구의 가변성에 따른 사업 과정에 대한 변화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 자,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욕구는 동일하다, 변한다라는 거죠. 이 변하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가변성.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모든 사회복지기관 단체는 상호 의존적으로 맡은 일들을 기능해야 된다. 그렇죠. 예, 지역사회의 욕구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협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 복지 활동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임을 인식한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맥닐이 제시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에서는 결과로서의 지역사회 복지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으로서의 지역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지역사회 복지 원칙은 조금 이따 존슨과 니마치도 보겠지만 존슨과 니마치 역시 지역사회 복지 활동은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을 했느냐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만이 아니라 수단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단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그냥 뭐 맥닐이 좋은 말 많이 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맥닐의 원칙하면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라. 개별화라는 얘기로구나. 그 다음에 1차적 클라이언트는 특정의 어떤 노인이나 뭐 장애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커뮤니티 그 자체가 1차적 클라이언트라고 했구나. 지역사회를 국가 배드로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그랬구나. 예, 이런 것. 욕구의 가변성을 얘기했구나. 과정으로서의 지역복지 활동을 강조했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강조점을 조금 찾으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들을 이제 칠판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빨간 글씨 표현한 게,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을 학교에서 학부 수업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1급 시험 볼 때 이 과목을 다시 이제 하면 이 과목에 개성이 없다라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딱히 어렵진 않은데 딱히 외울 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근데 또 문제가 나오면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정답이 또 안 보이고 이런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좀 보이게 해드리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이제 이 과목에서 좀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존슨과 니마치가 제시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지역사회 역시 개별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비에스텍의 관계론에서만 개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인정하여라. 독특성을. 그 얘기 있죠. 이거 잠깐 해서 넣어드렸어요. 지역사회의 개별화.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는 각 지역사회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아내고 이들 간 욕구나 목표의 순위를 정하며 욕구와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찾아냄으로써 지역사회 내 협력적인 태도와 실천력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개별화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죠? 그 지역사회의 독특성을 인정해라. 고유성을 인정해라. 꼭 기억해 주세요. 존슨과 디마치도 지역사회복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그 문장의 키워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41쪽까지 문장 그대로 가져오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의 복지,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와 성장이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목적 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단도 중요한 거고 과정이 중요한 거죠. 막 어떤 걸 달성하는 거 중요해요. 인간의 복지. 근데 과정이나 수단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론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개인과 집단처럼 지역사회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자, 이거 개별화라는 말을 존슨과 디마치는 이 단어를 그대로 썼고 아까 맥닐은 뭐라 그랬죠? 그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라. 바로 그 지역사회의 고유한 욕구를 존중해라. 그게 개별화라 그랬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존슨과 디마치는 지역사회는 자기결정의 원리, 비에스텍의 개통수 비자비에도 자기결정 있죠? 예, 맞아요. 존슨과 디마치는 지역사회도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강요에 의한 사업 추진은 거부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사회 활동의 토대는 개인의 욕구를 넘어서는 사회적 욕구이다. 그렇죠. 지역사회의 이제 전체의 욕구를 찾아봐야 되고요. 기관의 이익보다 주민의 욕구를 우선해야 된다. 각 욕구 사이의 중재를 위한 민주적인 태도. 예.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해라. 활동 기관은 광범위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지역사회 내엔 다양한 집단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동시에 자체 사업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협력만 해도 안 되고 자체 기관의 그 사업들도 잘 해내야죠. 지역사회 내 집단들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라면 이런 장벽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 특히 존슨과 디마치는 아주 우리가 익숙한 관계의 원칙의 용어들과 일치하는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확히 잡아주셔요. 예, 다양성 이런 것들 지역복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기관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우선시한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다양성 배제했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5가지 핵심 원칙을 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해갖고요. 이제 그 어느 학자의 원칙보다 그냥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많은 학자들 것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원칙을 한 5가지로 정리해드렸어요. 예, 이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라. 두 번째,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목표 형성과 평가를 해라. 그러니까 주민 중심이어야 된다. 세 번째, 문제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개입 전략을 세워라.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때 사회구조적 요인을 봐야지 주민들 개개인만 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공을 위한 전술적 승리를 활용해라. 그럼요. 전략과 전술이 잘 맞물려야죠.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그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 삶의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은 현대사회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이었고요. 지금은 뭐죠? 가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와 관련된 게 지금 23회에도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서 22회 때
여기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22회 때 여기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호학습, 예, 요거가 이제 박스에 설명이 나오고 가로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5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의 말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가로넣기 같은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 예,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 예, 주민들의 역량 강화, 자기결정 중요하고 비판의식의 개발.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비판의식 하면 되게 이걸 또 조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에서 비판의식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주민들이 어때요? 건강하게 의식화돼야 되고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원래 우리 부모부터 가난해, 원래 난 가난해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내가 왜 새벽부터 일 나가는데 이 삶이 바뀌지 않는가? 이 구조적 문제는 없는가? 이런 비판의식 필요할 수 있겠죠. 불공정한 분배가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비판의식 개발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사회 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 제가 실천론 같은 거 할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같은 게 부적응한 개인을 적응하게만 하거나 이건 네가 게으르러서 그래 이제 적응하게 게으르지 마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거는 어때요? 게으르지 않고 새벽같이 일 나가는데도 대대손손 가난하다면 이거 뭔가 어때요? 불평등한 구조가 보다 더 건강한 구조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소셜 저스티스, 균등한 배분을 위한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면 개정에서도 차이의 수용과 공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결정, 임파워먼트 이것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원칙에도 자기결정이 있었잖아요.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가 전문가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개입의 방법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요. 임파워먼트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그쵸? 임파워먼트는 개인의 임파워먼트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아주 중요해요. 지역 주민의 주체의식을 키우고 그 다음에 부정적 자아상을 불식시킴으로써 일종의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일할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안 돼요 할 때 부정적 자아상을 불식시키고 주체의식을 키우고 뭐예요?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 해봅시다. 이런 어떤 주민들의 임파워먼트, 주민들의 효능감을 증진시켜야죠. 예, 그래서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 실천은 42쪽 사회의 각기 다른 집단 사이에서 재원과 권력의 분배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자기결정과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둔 실천은 개인 스스로가 환경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직화와 옹호를 통해 자신의 삶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임파워먼트도 지역 단위 복지에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의식 개발. 예, 이거는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억압을 주장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들과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 비판의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예, 근데도 안 된다면 연대에서 힘을 모아서 소셜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션이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건강한 방법의 액션은 우리가 이미 이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판의식 키운다 아주 중요하고요. 상호학습 볼게요. 조직화 과정에서 대상자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누가?
바로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나는 공부 많이 했고 1급이에요. 지역 주민들 내 말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특히 커뮤니티 웰페어에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세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학습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일방적 학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교육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지역 주민은 클라이언트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걸로만 보지 않고 그들이 교육자이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는 실천과 지역 주민이 사회 변화 과정에서 인간적인 그러니까 위계적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 위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라는 점을 시사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22회 때의 기출이 어떻게 됐냐면 가로놓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 행동과 간섭 등의 참여가 보다 상위에 있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전문가라는 상위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가로가 바로 무엇을 통하여예요. 사회복지사가 상위에 있는 전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학습을 통하여. 예, 그래서 22회 때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상호학습을 통하여 배우고자 하는 자세. 아까 나왔잖아요. 상호학습. 내가 대상자인 집단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어떤 자세? 적극적 학습자. 그리고 지역 주민은 클라이언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어때요?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뛰어넘어 교육자이며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동등한 파트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 강조하는 실천의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안 나올 것.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윤리 43쪽까지 있는데 좀 볼게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윤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변화가 아닌 사회의 개혁 변혁이 개입의 1차적 목표다. 지역사회복지는 일차적 대상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가 아닌 커뮤니티의 변화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억압받는 집단을 주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에 대해 무엇을 발전시켜야 된다? 비판의식을 발전시킨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윤리에서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의 비판의식은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키우지 않아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구조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로 대상자 집단의 구성원, 표적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 억압받는 인구 집단의 구성원 등이 클라이언트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이들 클라이언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개 대상자 집단의 구성원들과 제휴하는 가운데 개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 집단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실천 활동의 목적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변화된 집단들이 역량을 증대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이 억압적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예, 이거 되게 정확히 읽어주셔야 돼요.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은 무조건 괜찮고 이게 불공평한데도 그냥 따라가도록 순화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들의 역량 증대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억압된 체제라면 무조건 이걸 유지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이라면 이걸 잘 유지하고 발전하지만 아니라면 이것들을 유지하는 데만 지역사회복지가
내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복지의 2장을 배웠어요. 2장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가 뭐냐, 커뮤니티 웰페어가 뭐냐, 커뮤니티 웰페어 프랙티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뭐냐를 배웠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공부하면서 힘드신 게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 갖고 이제 뭐 여러 그 관련 개념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목적, 기능,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뭐 가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겹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해 드렸던 것들은 좀 차별화해서 정확히 인식하도록 공부하시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기 정리 조금 하시고요. 헷갈리는 것들 자기 언어로 정리해 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OX 문제 좀 풀어보면서 아 이거 강의 들었는데도 여기는 계속 헷갈릴만 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 자체가 틀렸어도 틀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답은 정답을 향해 나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오답의 극복이 곧 정답으로 가고 득점으로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에 너무 예민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헷갈리는가를 발견한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